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와 리더십 3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할까요? 리더십을 굳이 배워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몇 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리더십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개념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십이라는 영어가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리더십의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는 어디에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했어요. 그거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적으로 되었다 하는 부분이에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리드의 어원에서 나올 수 있는데 리드라고 하는 거는 뭐 통솔하다, 지휘, 선도, 주도한다 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안내한다 이런 형태로 되고 이끌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이제 만력제의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는데 중국 명나라의 만력제는 재임 30년 동안 신하들한테 한 번도 얼굴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통치를 했어요. 신하들 중에는 황제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만력제는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는 와중에 한반도에 파병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직접 신하들과 만나지 않고 그 큰 중국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밑에 장거정이라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거정은 매우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만력제에 대한 평가는 쉽지는 않아요. 중국 황제들 중에서 지나치게 국정에 간섭함으로써 피해를 본 것이 얼마인지, 만력제는 완전히 위임해줌으로써 오히려 장거정과 같은 능력 있는 재상이 자신의 소신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인지, 전혀 간섭을 안 한 것인지, 더 잘한 것인지 평가가 잘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내버려두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은 아니죠. 만약 제대로 된 신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장거정이 완벽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력제의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무엇일까요?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리더십,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개념은 여러 사람들이 정의를 했는데 허시앤 블랜샤드가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일련하게 되는 모든 부분을 리더십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확실한 거는 목표 달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식론 차원에서 잠재적 리더십 이론을 발표한 로드 앤 메이어의 정의에 따르면 리더십이란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리더라고 인정받는 또는 지각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리더십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 비로소 리더십이 생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셀프 리더십을 주장하는 만즈 앤 렉이라 있는데, 리더십이란 영향력 행사 과정이다.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더십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직 문화 차원에서 리더십을 해석한 샤인이 있어요. 리더십이란 문화의 틀을 벗어나 보다 적합한 변화를 촉발하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 리더십을 해석한 샤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정의, 어떠한 개념이 더 와닿나요?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자, 리더십의 정의는 이처럼 풍부한 영역을 갖는 리더십 발휘 과정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리더 자신의 특성이나 행동에 초점을 둔 개념도 있었고, 리더와 추종자와의 관계나 상황 변수를 끌어들여서 정의하기도 했어요.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 요구를 중심으로 정의를 내린 학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점들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리더십 개념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 시대적 변천을 보면 190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 통제, 권력 행사, 복종, 충성 이런 형태들을 같이 가지고 리더십이다라고 정의를 많이 했었고요. 1930년대에 와서는 성격이나 개인의 특성, 그 다음에 전인적인 능력,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부분을 보는 관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는 집단에 대한 부분, 설득에 대한 부분, 자발성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1950년대에는 관계, 행동, 효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목표를 향해서 끌어가는 개인의 행동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공동의 목표, 행동 패턴, 구조화, 의사결정 구조화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했고, 1970년대는 의사결정 스타일이나 상호 영향력을 주는 거, 귀인 활동 이런 것들을 있고요. 1980년대에는 카리스마, 강한 의지나 비전, 변화를 주도하거나 조직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부분의 정의에 초점이 맞춰졌고, 1990년대에는 혁신, 추종자, 그리고 스스로를 이끌도록 하는 추종자들 스스로 자아를 인식해서 이끌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신뢰, 가치, 시스템, 네트워크, 실용 이런 쪽으로 해서 실용주의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의 정의는 간결하면서도 자신들이 바라보는 리더십에 대한 관점을 잘 정의하고 있는데요. 허시 앤 블랜차드 리더십 목표 달성이라고 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황 이론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로드 앤 메이어는 인식론을 신봉하는 학자들이고요. 즉 개인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리더십의 영향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머릿속에
특정인의 리더십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젠넥은 영향력 행사의 과정에서 다른 대상들의 보다는 이제 자신을 좀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샤이는 조직 문화 갖는 고착성에 초점을 두어서 구태의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태의연함 조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의 리더십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의 개념들이 간결하지만 네 가지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도식화하면 리더와 추종자들 간의 교류의 상태, 그 다음에 리더와 추종자들 간의 정해진 목표의 달성, 그 다음에 상호의 교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스튜어드 리더십, 헤드십, 딕테이터십, 리더십, 팔러십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특징은 리더와 추종자 간의 교류를 필요하는 매개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리더와 추종자들이 정해진 목표, 정해진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흔히 서양의학과 동양 한방의 관계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서양의학에서는 병이 나타난 외면적 증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단편적인 치료를 하는 반면에 동양의학에서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해요.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의학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서양 학문의 접근법을 뉴턴식 전통이라고 하고 동양식 접근을 대표하는 용어로는 전체론적 접근이라고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뉴턴은 현상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관심 있는 변수들을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다른 변수들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밝혀내려고 했고요. 전체론적 접근에서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전체 속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게 본연의 모습을 찾아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과 동양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름마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면 좋은 형태의 리더십이 좋은 형태의 접근법이 될 거다. 그리고 그걸 리더십에 적용하면 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한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리더십의 효과적인 과정을 한번 평가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평가에서 설명한 이런 리더십의 정의들 중에서 어떤 정의와 관련이 깊은지 지금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과학적인 접근과 전체론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과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리더십,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리더십은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관리는 권한의 행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리더십 하면은 기업의 CEO 이렇게 볼 수 있고, 관리하면 공무원에서 규정에 맞게 업무를 행사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교류, 관리적인 형태에서는 공식적인 교류를 전제로 하죠.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추종자의 공동의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관리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판매에 치중을 하죠. 또한 리더십에서는 좀 더 장기적 관계 발전을 강조하는 반면에, 관리는 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실적을 중시하는, 목표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가장 많이 혼돈을 가져오는 개념이 관리라는 단어예요. 많은 리더십의 학자나 연구자들이 리더십과 관리 또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관리자와 하급자가 공식적 권한관계 하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니 그렇구나, 리더십과 관리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클의 MPS라고 하는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1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의 기능을 계획과 조직화, 문제 해결, 역할과 목표의 명확화, 정보의 교류, 관찰, 동기유발, 자문, 위임, 지원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더십과 관리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의 역할 해가지고 유클이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자, 리더십과 관리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는, 그리고 그들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행동에 대한들을 표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의 역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은 조직의 질서를 중요시하고요. 리더의 역할은 질서를 깨고 변화를 이룩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대안을 하면 서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변화를 강력히 추진하되 보호하고 전승해야 하는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자와 리더가 조금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자는 단기적인 안목, 리더는 장기적인 안목. 관리자는 공식적인 권한, 리더는 비공식적인 영향력. 관리자는 객관성의 유지, 리더의 역할은 추종자들의 감성적 유대의 발전. 관리자 역할은 정책의 실행과 절차의 준수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더는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를 창출하려고 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변의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동아리 리더에 대해서 동아리 리더의 행동들 중에서 리더십에 관련된 것과 관리에 대한 것을 구분해보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타임이라는 동아리의 회장을 맡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아리의 이름 그대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시사 잡지 타임지를 읽고 해석하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임기 중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회장이 어떻게 동아리의 회원수를 늘릴 것인가? 자기 공부에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회원들에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동아리 집단의 매력도를 높일 것인가? 등 어린 나에게는 하나같이 도전적인 과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저학년 회원들이 발표할 때 해당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진 선배로 하여금 매섭게 질문을 하고 준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따끔하게 질타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영화 같은 칼럼을 발표할 때는 영화의 시대적 배경, 영화 감독의 작품 성향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였죠.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못해온 여자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심한 질타를 하여 눈물을 흘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는 후배들 중에서 의욕은 있으나 기초가 부족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2학년 선배들이 지도하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은 후배들이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몰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회원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썼습니다. 동아리에는 회장단이라고 해서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4명의 부장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모든 회원들을 전부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에서 네트워크 축이 되는 남자, 여자 회원 각 한 명씩을 지정해서 각 학년 회원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각 회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학년 남녀 후배 몇 명이 술값이 없어 전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용돈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했지만 1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돼지저금통을 직접 들고 나가 지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후배들이 이기주의적인 모임의 색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직도 돼지저금통 이야기는 후배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동아리 리더의 행동들 중에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는 타고나는가 육성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론, 육성론, 선택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나요? 탄생을 할까요? 육성될까요? 선택이 될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는 타고나는가 육성이 되는가? 많은 고민이죠.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지위나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적인 직위 이런 걸로 정의될 수도 있겠죠. 타고난다, 금수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소유 경영자들의 리더를 보면 2세한테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넘겨주고 상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세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왕이나 황제 같은 경우도 세습을 하죠. 서구의 봉건 군주 시대에도 출생과 혈통에 의해서 세습이 됐죠. 그래서 리더의 직위가 출생과 혈통의 자격 기준에 의해서 대물림되는 그런 형태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조건 나쁠까요? 무조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능력이나 자질 또는 특성을 타고날까 하는 부분인데, 리더는 자격이 아니라 자질이나 특성이 타고나서 그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엄청 좋은데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리더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이 부분이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특성들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행동이나 태도와 비교했을 때 개인의 자질이나 특성, 후천적으로 육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 번째는 리더들만이 갖는 유전인자나 생화학적인 물질이 있어서 이것이 그들의 성격적, 심리적, 행동적인 특성을 규정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적인 특성, 키, 체구, 창의력, IQ, 지식을 거쳐서 심리적, 성격적 특성, 자신감, 정직성, 지배 성향성 이런 것들이 있죠. 행동적인 건 지구력, 끈기력, 적응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배운다고 학습한다고 될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송나라 사신이 세상에 오른 이 사람을 보고 문곡성이 오래 보이지 않더니 여기 와 있구나 라며 놀랐다. 고대 중국에서 문곡성은 큰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송나라 사신이 찾아갔더니 그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그였다. 고려사에는 그의 모습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체격이 작고 용모가 보잘것없었다. 그는 948년에 태어나서 1031년 서거할 때까지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그의 이름 뒤에 항상 장군이라는 호칭이 붙는데 사실 그는 문관이었고 다양한 전략을 제안하여 거란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키는데 현종에게 결정적 자문을 하였다. 이 문곡성의 리더십 관점을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는 타고내는가, 육성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성론에서는 리더십은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입장이죠. 자연적인 육성의 방법, 발달, 개인의 성장 과정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체득하는 것. 인위적 육성 방법은 교육 훈련 과정이나 같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원하는 리더십을 학습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있나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의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CEO, 최악의 CEO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베스트 CEO와 워스트 CEO를 각각 5명씩 한번 여러분이 선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하나의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은 누가 시킬까요? 발전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발전을 이루죠. 여러 사람들이 발전을 이루지만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데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해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부분을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산다든지 그리고 발전을 한다든지 좋은 환경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베스트 CEO, 워스트 CEO에 대해서 각각 5명씩 선정해서 과제 낼 때 같이 내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십 과학인가 예술인가? 과학으로서의 리더십, 문학으로서의 리더십.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죠. 과학에는 명문화된 법칙이 있지만 예술에는 법칙이 없어요. 과학은 바로 효과가 있지만 예술은 바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개념과 직관을 가지고 작품을 창조하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작품을 창안해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술의 세계죠. 과학에서는 조건이 같으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칙을 중시하죠. 과학의 법칙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해요.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비법이라는 것은 과학적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리더십은 어떻죠? 과학적 리더십, 문학적 리더십, 이해가 되죠? 객관화되는 것을, 수치화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문학적으로 리더십은 계측이 안 되는 창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리더십과 문학으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객관적 객관적 법칙을 제공을 하고 현상의 설명과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반복성과 항시성, 반복적이고 항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입증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예술적인 접근으로 보면 직관적인 미의 제공이 있고 개인적인 감동과 교훈이 있고 독창적이고 일시적이죠. 주관적인 확신과 몰입이 있고 개별적 접근에 초점을 둡니다. 1447년에 나왔던 과거 시험 문제입니다. 아래 15세기 세종 때 과거 시험 문제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인재에 대한 갈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도 사고방식이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왕의 인재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재를 절실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셋째는 국왕과 인재의 뜻이 합치되지 못할 경우이다. 또한 현명한 인재가 어진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두 맹인이 만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면 인재를 등용, 육성, 분별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답하라. 자, 이제 여기에 답이 장원을 했던 답이 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서 어떠한 장원의 답이 있는지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접근의 기초를 보면 과학적 방법은 우리가 옳다는 믿는다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지어가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워간다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변수 간에 어떤 영향도가 있는지 유추하고 관계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과학적인 접근의 기초는 진리를 향해서 대한 열정인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떠한 진실을 찾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하는 것, 남들이 말하는 것,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남의 말을 받아들여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한 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을 하면 진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날카로운 눈이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진리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효과는 단기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저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부분과 열정이 과학적인 자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관을 짓느냐 하면 관계가 있다. 리더십과 성과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관계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영향인지 부정적인 영향인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또는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촉진을 한다, 매개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추종자라든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리더십에서 상황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게끔 변화를 약간 줄 수 있는 그런 조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효과
그런 부분은 위기 상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의 방식을 활용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과제를 낼 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매개한다, 조절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리더십 현상의 진실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과학적인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시도와 관찰의 실험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과학적인 방법은 항상 다른 설명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이먼 교수의 여행을 정리해 보면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인 샤이먼 교수는 1978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 교수인데요. 1960년대 한창 연구에 몰두할 때쯤에 소위 그 여행의 정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즉 무엇이냐면 해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보다 도서관에 가서 그 나라의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정리였어요. 2001년에 그가 사망하기 전에 발표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미국 성인이 1년 이하의 체류 기간 동안에 외국 여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샌디에고 국립도서관 방문해서 찾아보면 훨씬 빠르고 싸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죠. 이 말은 오해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여행을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말로 오해를 받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샤이먼 교수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빠르고 싸고 쉽게 라는 항목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정리를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폭력적이었어요. 그는 나서서 여행의 즐거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학술 여행의 효율성을 말하려고 했다고 변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감정적 결론을 앞세워서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미친 사람들과는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샤이먼 교수의 여행의 정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을 전개해 봅시다. 여행의 목적에는 뭐가 있죠?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각 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안은 무엇이죠?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전개하면서 진리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도서관에서 찾는 게 훨씬 싸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직접 가서 경험해서 느끼는 감동이나 즐거움도 따로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S, N, D, F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S는 seed, N은 need, D는 did, F는 feed 이렇게 해서 뜻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도식 모델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씨앗이 필요와 요구,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걸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속성을 시드에 기초해서 리더십의 행동을 리드에 보여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황적 필요인 리드와 주변적인 사람들의 요구인 리드에 이제 작용을 하게 돼서 이제 주변에 있는 형태의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영향과 반응에 따라서 리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되돌아가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그 상황의 필요를 다시 충족시키고 그 아울러서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되고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 세종대왕이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어린 시절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육성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세종대왕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비교해보고 과학적인 결론을 찾아서 그 과제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과제에서 나왔던 8페이지는 슬라이드 8페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폰을 그 IT 기업의 그 대표인 사람들에 대한 8페이지 슬라이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은 8페이지 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슬라이드 8번이다 라고 정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